조선의 문화적 황금기를 상징하는 세종대왕과 한글, 프랑스 대혁명을 상징하는 삼색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중국 역사를 상징하는 만리장성,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빅토리아 여왕. 이처럼 세계 각국은 역사 속 자신들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것이 물고기, 그것도 거대한 고래나 강력한 상어도 아니고 정말 흔해 빠진 청어인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유럽의 부국 네덜란드입니다. 청어는 어떻게 네덜란드의 전성기를 열었을까요? 청어는 과거 우리나라도 많이 잡혔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북반구에선 굉장히 흔한 생선입니다. 주로 수심이 얕고 차가운 물에서 서식하며 지방이 풍부하다는 특성을 지녔죠. 그런데 이 청어가 유럽에선 굉장히 매우 중요한 물고기였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사람은 청어를 먹어야 했고 과장을 더하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저마다 다른 유럽. 그래도 그나마 이 유럽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종교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럽인이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와 같은 기독교를 믿었고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했죠. 그런데 당시 가톨릭은 교리적 이유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날이 존재했습니다. 금요일은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을 비롯해 사순절 등 종교적인 날을 합치면 1년에 약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안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잉글랜드에선 16세기 중반까지도 금요일에 육류를 섭취할 경우 이론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물고기는 고기로 치지 않았고 금요일에 먹는 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물고기는 중세 유럽인들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됐고 이는 유럽의 인구와 비례하는 막대한 물고기 수요를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이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큼 엄청난 어획량을 자랑하는 어종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청어였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청어를 먹어야 했던 것이죠. 민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물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내륙에 사는 민물고기는 그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가격이 16배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폭발한 청어는 주로 북해 동쪽에 대해 발트해에 서식했습니다. 이곳은 약 10세기부터 청어잡이를 시작했고 12세기에서 13세기쯤엔 연안어업이 발달하며 대규모 청어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수많은 어부가 청어를 잡기 위해 발트해로 몰려들었고 수많은 노동자가 발트해 인근 지역으로 들어와 잡힌 청어를 가공하는 등 발트해 연안 지역 도시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시들은 각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무역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한자동맹입니다. 동맹의 정확한 성립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3세기쯤엔 발트해의 유력한 세력이 됐고 가입한 도시가 100개를 훌쩍 넘을 만큼 거대 세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자동맹은 발트해 연안의 무역과 청어 무역을 꽉 쥐고 있었는데 14세기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0세기에서 13세기는 일명 중세 온난기라고 불리는 시기로 연중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며 곡물 수확량이 증가하고 덩달아 인구도 증가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발트해 수온이 청어가 살기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14세기에 들어서며 평균 기온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고 2도에서 10도의 차가운 물에 서식하는 청어였지만 발트해의 수온을 버티기 힘들었는지 청어는 점차 상대적으로 따뜻한 북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유성 어종인 청어의 특성상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청어의 서식지가 북해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청어 서식지의 이동은 네덜란드에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청어떼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청어가 이동한 북해 남부에 접한 국가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유리했고 농경이 가능한 토지가 국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있을 만큼 농경에 유리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을 찾아 바다로 나갈 사람을 찾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청어는 20%에 달하는 높은 지방량 때문인지 잡고 나면 빠르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과장 좀 보태면 잡자마자 썩기 시작하는 물고기였죠. 발트해의 한자동맹은 연안에서 청어를 잡아 서둘러 항구로 이동해 청어를 염장에 보관했지만 이 때문에 어획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청어를 잡으려면 북해 먼 바다로 나가 수심이 얕은 모래톱 지역인 도버뱅크에서 잡아야 했는데 단순히 어획량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육지로 돌아왔을 때 잡은 청어가 모두 썩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세기 무렵 네덜란드에 빌럼 벤켈소어라는 사람이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빌럼은 우선 작은 회칼을 만들어서 별도의 처리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청어를 잡자마자 신속하게 간과 췌장을 제외한 다른 내장과 머리, 굵은 뼈들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금이 아니라 소금물로 임시 보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만약 먼 바다까지 소금을 가지고 오면 그만큼 다른 적재물을 포기해야 했고 비나 바닷물에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닷물을 증발시킨 염분 높은 소금물에 보존 작업을 했으니 이 기법을 기빙이라고 합니다. 빌럼의 방식을 통해 항구로 돌아가 본격적인 염장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청어가 썩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그만큼 더 오랫동안 바다에서 청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청어의 부패 방지와 어획량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이후 네덜란드는 청어잡이용 배인 하링바이스라는 배를 개발했는데 기존 어선보다 가판이 더 넓고 80에서 100톤가량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예 청어 손질과 보관 전용 배를 따로 만들어서 청어잡이 선단을 꾸려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청어잡이 선단은 앞에서 본 보존 기법을 통해 북해에서 몇 주 동안이나 머물며 청어를 잡았습니다. 원양에서 더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게 된 네덜란드 어부들은 청어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앞질러 이동하며 엄청난 양의 청어를 잡았습니다. 또한 매년 청어의 동향을 파악해뒀다가 변화가 있으면 그때마다 수정했죠. 네덜란드는 청어를 잡고 또 잡았고 17세기 초반에 이르면 약 2,000척의 하링바이스를 갖고 있었으며 1662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45만 명이 청어 관련 산업에 종사합니다. 이에 반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만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을 식민지로 개척한 영국의 정치가 월토를 올리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을 두고 암스테르담은 청어의 뼈 위에 건설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초강대국이 된 근간엔 청어가 있었다는 말이었죠. 청어는 네덜란드의 마르지 않는 금광이었습니다. 청어로 시작된 네덜란드의 황금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어 선순환을 이루었는데 청어 원양어업을 통해 얻은 원양항해 경험과 뛰어난 선박건조 기술을 통해 해상 물류업에 진출했고 16세기 중반에 이르면 네덜란드 혼자서 전 유럽의 상선보다 많은 상선을 보유했을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북방무역의 7할 이상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중개무역 역시 크게 번성했는데 이때의 네덜란드를 두고 바다의 마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양항해와 해상무역 과정에 있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근대적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어 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됐고 체계적인 선박보험이 등장해 보험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1609년엔 근대적 의미의 은행인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며 세계무역뿐 아니라 금융중심지의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됐으며 네덜란드의 상업이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어로 일어선 네덜란드는 17세기 후반까지 황금시대를 누렸으나 영국과 세 차례의 전쟁을 거치며 황금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청어잡이 이권을 영국에 빼앗기지만 지금도 기빙 방식으로 만든 청어는 네덜란드의 대표 음식으로 남아 있습니다.